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불과 어제 저희도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3명의 김씨로 이루어진 삼김 선대위 출범을 알렸는데 바로 다음 날인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는 아니야 빠질 거야 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동안 말과 그리고 회고록 기타 등등을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차례 정권을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회고록에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뭐 문재인 대선 캠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2016년에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민주당을 기사회생 1당 만들고 기사회생 시켰죠. 그렇죠. 선대위원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사람을 잘못 봤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80이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이제 정치 행보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고 본인의 의중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애초부터 매우 강했어요. 전에도 정권을 달라고도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면 굳이 내가 또 하나의 과오를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일단 윤석열 후보는 소위 말해서 보스 기질이 매우 강하고 자기 뜻대로 이거를 만들려는 게 매우 강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삼김으로 구성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윤석열 후보가 같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을 때 그냥 마지 못해서 받아들였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하는데 그럼 면전에서 욕하겠냐. 뭐 거의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일요일 날 아침에 장제원 의원하고 같이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 본 것에 한마디로 좀 꼭지가 돌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까 장제원에 대한 비토가 매우 강하고 예전에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도 굉장히 이제 그 대립각을 세운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쓰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캠프에서 왜냐하면 아들 연좌제 논란도 있지만은 아들에 대한 그 노엘의 음주운전 연이은 사고로 인해서 지금 자숙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쓴다면은 앞으로도 독단적으로 인사를 또 할 것이고 이게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를 했어요. 3김 이제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한테 저녁에 그러니까 그저께 일요일 저녁에 내일은 빼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윤석열 캠프한테 연락을 해서 빼라고 하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어제죠.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그래서 이제 김병준 얘기만 하고 이틀간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근데 영문을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삐진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박연미 기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악연이 있는 사람 되게 많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제원 의원은 작은 악연이고요. 이제 큰 악연부터 일단 보자면 이름이 거론되는 김병준, 김한길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김병준 이분은 뭐 직함이 너무 많아서 뭘로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 뭐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전 교육부총리가 될 뻔했던 분 아닌가요? 교육부총리 하셨나요? 했던 경력이 있을 텐데 어쨌든 네. 노무현 정권 때 한참 전이에요. 김병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는데 지난 그 4월에 재보선 이후에 김병준 전 정책실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가 뇌물받은 전과자와 손잡을 일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전과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말하는 거거든요. 93년도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당시에 은행에서 돈 받아서 동아은행이었나요? 네,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하죠. 4월 20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김병준은 하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같은 날 장제원 주호영을 한 방에 타격을 합니다.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는 홍준표 의원의 그냥 뭐 본문대로 읽을게요. 꼬붕이다. 그러니까 졸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상대도 안 한다. 지지려면 지져라. 이런 발언 왜 나왔냐면 장제원 의원이
과거에 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가라. 본인 집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했고요. 주호영 의원을 향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날에 본문에 굉장히 낮은데 장제원 주호영은 한마디씩만 언급을 했거든요. 주호영, 안철수를 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제원 주호영은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적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김한길 의원도 싫어합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2013년에 김한길 전 의원은 이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하고 만나서 국감에서 내가 윤석열 지킴이다 이렇게 자임을 해요. 다시 무슨 사건이냐면 국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다 이 내용을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폭로를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를 했던 김한길 대표가 내가 지켜주겠다 윤석열 그러면서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최근 들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김한길 전 대표가 경선 토론 과정에 주옥 같은 조언을 했다 이렇게 상찬할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른바 반문의 빅텐트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쪽은 그림이 좋지만 반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016년에 야권 통합 문제 얘기할 때 얘기가 완전히 안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은데 갖다 넣는 것도 싫지만 그 밑에 사람들을 말로 포석을 놓은 것도 싫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대선 끝나고 4월까지 그러니까 차기 정부의 내각까지도 아마 본인이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김종인 리더십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라는 요 사태에 한마디로 팽 토라지신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렇다고 치고 내일 한 달 뒤 이제 몇 달 있으면 대선인데 김준일 대표님 이거 지금 아직 이 캠프 자체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인데 전쟁을 잘 치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지지율 추이. 이를테면은 지지율이 이제 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박빙으로 간다라면은 그럼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더 강하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핵심 측근들이 조금 뭐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은 당을 좀 패싱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핵심 측근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뭐 정모 의원 뭐 권모 의원 뭐 이런 분 윤모 의원 이런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뭐 정모 의원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짜고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말 안 하고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아무 말도 할 말 없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 임명한 사람인데 그거를 그 의원이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월권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캠프 구성 인선에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도 약간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새로운 윤석열의 문고리 3인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당내에서도 약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래서 권력투쟁 성격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김종인 필요 없어. 뭐 윤석열이 리더십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가까운 분들은 아닌 분들은 이제 야 그래도 가야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일단 이기고 봐야지 이런 게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좀 짜증을 냈거든요. 그 양반 얘기 묻지 말라 나한테 이렇게 좀 양반 나왔습니다. 그 양반. 좀 서로 좀 짜증이 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중재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윤석열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지지율이 아마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상승세인 것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좀 당내 내부에서 봐야 되겠죠. 지난 딱 일주일 전에 저희 셋이 이 자리에 있었을 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10% 뭐 안팎으로 네.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선다 했는데 참 진짜 정치라는 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됩니까? 박빙으로 거의 붙어 있는 그러게요. 조사 결과 나와 있고 0.5%포인트 차이도 있고요. 뭐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약간 격차가 있는 것도 있던데 좀 튀는 숫자들을 보정한다고 보면 그 많이 서로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 앞서 뭐 김준일 대표도 진단을 좀 해주셨고 박연미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주춤할 것 같아요. 일단 상대적인 건데 이거는 상대가 있는 싸움이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어저께 스탠스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보는 게
그동안 남 탓했던 거 반성합니다. 무조건 제 탓이요 하면서 새롭게 쇄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았던 거는 그게 뭐 정치적 쇼잉인 건 뭐건 MZ세대 정책을 그 고령층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건 사실 좀 코미디예요. 맞아요. 근데 청년들을 3명인가 현장에 불러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 내가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을 만나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대위에서 너희들 얘기를 들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겠다.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수사이긴 합니다만 저는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신발끈을 맨날 각오를 봤는데 윤석열 캠프가 보여주는 모습은 전형적인 그 당내의 어떤 자리 싸움, 중진들의 권력 투쟁이니까요. 그러게요. 아까 그 MZ세대 정책을 이 너무 나이 많은 세대가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 그랬는데 저도 예전에 저출산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부 관계자들 모인 거 보면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그 며느리 애 낳는 얘기를 할아버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해. 네. 아니 저출산 정책이라고 얘기한다고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전부 할아버지들이야. 그래서 보면서 제대로 나올까 정책이? 이런 의구심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결국 안 나왔죠.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재기 시사특공대 3부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 노래 누가 갖고 왔습니까 도대체? 예,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선곡의 변 들으면서 노래 흘리겠습니다. 예, 유키스의 만만하니. 만만하니. 예. 왜 골랐어요? 왜 골라왔냐고요? 그냥 딱 들으시면 아지 않나요? 누군가는 지금 내가 만만하냐고 지금 이 부르짖고 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지금 이거 누가 부르는 노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195대원 누군가 그랬는데 윤석열은 숨만 쉬고 손만 흔들어도 당선될 수 있다고. 그런데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TV조선에서 주최한 글로벌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 이 프롬프터라 그러죠. 이렇게 카메라 밑에 이렇게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당황하지 말라고 뭐 원고나 간단한 뭐 힌트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게 이제 뭐 기계 결합으로 꺼진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 1분 이상 속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영민 기자님? 방송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일단 저는 프롬프터를 안 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방송할 때 안경을 쓰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머릿속에 넣고 프롬프터 어차피 안 보여요. 네. 앞에 있어도. 그냥 뭐 아는 걸로. 근데 그거는 방송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노련해졌을 때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아마 방송이 익숙지도 않았고 그런 큰 무대에 서보는 건 처음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다른 한 가지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그 정도 2분 정도의 블랭크는 메울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 뭐 이런 거죠.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해야지. 물론 두산도 의미가 있지만 KT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걸 두고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프롬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윤 캠프의 설명은 이겁니다. 큰 행사인데 내 마음대로 뭘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방송의 시스템을 내가 잘 모르니까 큐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데 당시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면 그 사회자가 시작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퇴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과 약간 다른 것 같고 만약에 그 진행 안내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좀 길게 느껴졌다 하면 뭔가 애드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기 대응 능력을 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준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 민주당에서는 뭐 준비 안 된 후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방송 진행도 또 뭐 박연미 기자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경제발전소 또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을 또 하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보시기에. 예. 그러니까 그냥 뭐 TV조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조금 일찍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준비된 것보다. 물론 이제 그 TV조선이 빨리 프롬프터를 올려줬어야 되죠. 그건 네. 뭐 잘못한 거는 맞는데 이게 뭐 엄청 욕먹을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원래 그분 말씀 잘 못하는 거 뭐 다 세상이 다 하는 건데 굳이. 다만 이제 박연미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순발력 있게 뭐 프롬프터가 아직 뭐 준비가 안 됐는데 좀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좀 청중을 부드럽게 했으면 훨씬 호감이 됐을 텐데 거기서 이제 로봇처럼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저는 이제 지금 김준일 대표님하고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거기서 농담이라도 하지.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뭐 좀 들을 만한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겸양 섞인 이런 뭐 장난스러운 말이라도 인사를 건넨 이분 진짜 짧지 않습니까? 근데 그 2분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마가 떠 있는 상태로 2분이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 라디오 하지만 한 10초 정도 만약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린 채로 10초 정도 흐르면 완전 사고잖아요. 네네. 심해서 써야죠. CP님한테 써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결제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2분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걸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동안 저보고 말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달라. 점수 좀 매겨달라. 이랬으면은 빵 터지고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워밍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정동영, 이명박 두 분이 이제 막 TV 토론할 때 정동영 후보가 엄청 공격했거든요. 네. 이명박 후보가 이렇게 좀 받아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마디로 딱 뒤집었어요. 제가 말로는 정동영 후보 못 이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류의 약간 농담과 여유 이런 게 뭐 말을 정확하게 잘 못하더라도 이런 게 필요한데 아직은 조금 더 좀 여유가 좀 없는 것 같다. 아직은. 예. 우리 국어에는 조사가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도 정동영을 못 이기겠네요라 말로는 정동영을 못 이기겠네요. 딱 한 글자만 바꿔도 저 사람은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사 하나만 잘 써도. 참 여기 자주 출연해가지고 좀 이렇게 스킬을 조금 배워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자 5개로 2시간 할 수 있거든요. 문자 5개만 줘봐 2시간 하지 왜 못해요. 자, 이거 두 번째 주제를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물어보고 갈까. 특검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지난주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오케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합시다라고 했지만은 누구도 본인이 하자는 대로 하려고 하지 저쪽 편이 하려는 대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질이 멸렬할 것이다. 또 협상하는데 한 최소 2주에서 길면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23일인데 12월 넘어가면 사실 특검이라는 게 제일 시간 오래 걸리는 게 그 특별 검사를 누구를 앉힐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를 우리 그동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선까지 못 갈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가. 특검 추천은 이미 전문가 안철수 대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잖아요. 뭐 잘하실 거예요. 그거는 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일단은 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지금 뭐 부산저축은행에다가 뭐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 부친 주택거래까지 지금 넣자라고 하는데 저는 뭐 부산저축은행까지는 넣을 수 있는데 뭐 주택거래 이거는 조금 좀 심하다. 그러니까 시간만 많이 걸릴 것 같긴 해. 박연미 기자 특검 관련해서 어떻게 봅니까 지금 흐름? 지금 뾰족하게 과목을 하나만 정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네. 수능이 코앞인데 딱 한 과목만 부족한 것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전 과목 다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하다가 나오면 줄줄이 엮이는 대로 펼쳐가자. 이 정도에서 합의점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굉장히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문제가 경제 관련 이슈인데 요거 듣기 전에 짧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연매 기자님. 네. 자, 아까 우리 그 윤석열 후보 선대위 얘기를 한참 길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상당히 기분 좋은 한 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향을 저는 잘 잡았다고 봐요. 사람들이 남 탓하는데 사실 지쳤거든요. 저도 그게 불만이었어요. 여당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동안은 언론 환경도 나쁘고 내 편도 안 들어주고 선대위 당 뭐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이었는데 나부터 달라지겠다. 저는 거기에서 감동의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몸집을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네. 다운사이징 하면서 날렵하게 가겠다. 이거 맞는 것 같고 이 와중에 그 여권의 한 논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분이 누가 열심히 지원 사격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오늘부터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지글을 굉장히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이런 걸 보면 이게 반증하는 건 그동안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일단 선대위 뭐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메머드급 선대위 처음에 그랬지만은 메머드 맘모스 멸종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고 지금 선대위는 사실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후보가 중심으로 뛰는 거고 메시지만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의원들한테 사람들한테 그 관계자들한테 전달이 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지만 반성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민주당을 지지를 했지만은 진짜 꼴도 보기 싫어서 이번에 다 못 찍게 포기하겠다, 국민의힘 찍겠다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진짜 반성 몇 번 한 거 가지고도 이
이 정도면은 진짜 석고대제 몇 번 더 하면은 당선도 되겠다 이러면은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저 또 하나 느낀 게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아직 한 3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매우 긴 시간이고 수많은 엎치락 뒤치락을 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노래를 만나볼게요. 노래만 듣고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올라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세금이 오르죠. 세금이 오르니까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전세값을 올리고 또 월세도 올리고 국민의 2%만 낸다고 하기는 한데 정말 2%에게만 부담이 가는지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종부세 폭탄 그 파편은 어디까지인가요? 자, 종합부동산세, 보통 종부세라고 줄여서 말하고 우리가 종부세라고 부르겠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고, 자, 지금 어느 정도지? 뭐 폭탄이란 말도 있고 실제로는 별거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자, 박연미 기자 어느 정도입니까?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가 완전히 입장이 다르거든요. 네. 1주택자는 이번에 그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이 대략 95만 명입니다. 고지된 세액이 5조 7천억 원.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세액 기준으로는 3배가 늘어난 거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고지서 받은 사람은 13만 2천 명이에요. 네. 95만 명 중에.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대략 14%고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 그 부담은 평균 50만 원 정도니까 이게 뭐 종부세 폭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과장이 되어 있죠. 연이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총 세액은 그 1가구 1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총액이 2천억 원 정도 되니까 전체 5조 7천억 원 가운데는 굉장히 작은 비중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다주택자들인데 이 사람들 비싼 집 갖고 있으니까 종부세 많이 내는 게 맞지. 그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파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1가구 1주택자들이 종부세 혜택을 받아도 이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저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내가 내 집에 살면서 50만 원 정도 부담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일 거라고요. 안 내다 반대로 내면. 세금이 좀 많아진다고 해도 아유 이 집 팔아야겠다. 무주택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들은 이제 그 종부세 내는 그 기준, 공시가격 이런 것들 혜택을 좀 보거나 네. 아니면 오래 가지고 계셨거나 그 노인들이거나 좀 깎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논외인데 문제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세입자한테 전가된다는 핑계로 세금을 안 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거기에서 임대가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정부가 설명하는 건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의 다툼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건 다주택자하고 임대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에서 사람 기준으로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48만 5천 명, 법인이 6만 2천 개 법인이에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이 절대 다수입니다. 41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는다라고 치면 예컨대 뭐 강남에 있는 은마를 하나 가지고 있고 목동이나 마포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올해 아마 세금이 그 종전에 한 2,300만 원 정도 냈다면 6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고스란히 떠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전체 국민의 2%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고지서 받은 사람 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집 가족이 곱하기 2, 곱하기 3만 해도 300만 명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예. 그리고 3주택 이상이 절대 다수라고 했으니까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볼 때 한 집에 3명씩만 산다고 해도 무한히 펼쳐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사형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거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뭐 2%밖에 안 된다느니 뭐 그다음에 모두가 집 하나씩 갖고 내 집에서 사는 게 좋다라는 이런 말 말장난인 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정도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
전세는 어떻게 얻습니까? 월세는 어디서 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집에서 살고. 결국은 임대 시장에 충분하게 공공임대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전세 난민, 월세 난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여준 통계가 뭐냐면 최근 5년 동안에 탈서울 한 사람이 매년 50만 명 이상인데 네. 그중에 절반이 20, 30대예요. 집값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맞물리는 효과까지 좀 크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솔직한 브리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연미 기자 말미에 그 지역 얘기를 했는데 그 보통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이게 서울에 또 국한돼 있는 거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비서울 그러니까 서울 외에 경기 그다음 지방도 많이 늘어났네요. 워낙에 집값이 전국적으로 올랐기 때문인데 종부세에서 서울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48.9%고 물론 이제 나머지 수도권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동네에도 종부세 내는 아파트 있어. 이게 거의 전국구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요. 실제로 도표도 하나 보고 있는데 정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겠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니까 실거래가에 맞춰서 매기겠다는 거니까 그 할인해주는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김진일 대표님 문자 하나 소개해 주세요. 김지영 대원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친척 오빠네가 12월에 둘째 출산이라 10월부터 이사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셋값을 5천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아직까지도 이사를 못 가고 있더라고요. 종부세 때문에 그런 것 같던데 안타깝네요.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런 문자들 많이 보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전세금 올린다는 그 단위가 뭐 2천, 3천 이랬는데 지금 보면 5, 6천 원은 기본이고 1억씩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보통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흔히 말하는 생돈이라고 그러죠. 생돈 5천, 1억 훅 땡겨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이건 좀 확실히 단위가 달라졌다는 건 제가 체감하고 있어요. 이런 문자들을 매년 보니까. 김준일 대표는 아까 박연미 기자가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 2%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닌 걸로 점점 아닌 걸로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만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부세 관련된 논의. 일단 그 2%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구가 사람한테 부과되는 거는 맞지만은 그 우리나라 한 가구당 2.3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전 이거에 영향을 받는 국민은 한 4.6% 정도 돼요. 그러니까 5%. 그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98%는 상관이 없다. 2%에만 해당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일종의 뭐 국민 갈라치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좀 부자에 대한 어떤 뭐 증오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종부세 문제는 이제 집값이 이렇게 계속 뭐 또 이제 좀 진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르게 되면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소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를 대폭 올리고 거기에서 좀 누진세 개념으로 이를테면은 세금 소득세 누진세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쳐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좀 굉장히 매년마다 국론 분열도 있고 이런 거가 있는데 그냥 종부세만 없애고 재산세를 그대로 두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요율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세연구원이 이제 올해 4월에 발표한 거를 보면은 한국의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합친 건데. 네. 0.16%거든요, 한국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억 원 있으면은 16만 원 정도 낸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근데 미국은 0.9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0.5 뭐 이래요. 영국이 한 0.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한국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올릴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종부세 방식 아니면은 뭐 국토보유세로 또 새로 만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듯이 공약이죠. 예, 이런 방식은 아니고 그냥 재산세를 합쳐가지고 올리는 게 좀 맞다고 보면 이게 국론 분열이 저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왜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 말처럼 참 그냥 듣기에는 그럴듯한 정책처럼 보이고 참 옳은 정책, 정의로운 정책으로 보이지만 막상 실행되고 나면 그 부작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보유세 얘기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그걸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0.9%가 맞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그 집을 매년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내는 보유세가 아니고 내가 이 집을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다. 그럼 그 집이 50억이 되더라도 3억에 대한 0.9%만 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하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교하고 또
보유와 거래세를 또 어떤 비율로 조정할 것인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출 것인지, 같이 올릴 건지 같이 내릴 건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박연미 기자님, 제가 국민의 한 사람을 보기에는 특히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좀 너무너무 편협하고 지엽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념적으로 흘러가면 참 위험한 것이 사실은 속이 시원하거든요. 듣기에는. 부자들이 세금 좀 더 내고 그 사람들 집값 뭐 1억 2억씩 올랐는데 그까짓 거 몇 천만 원 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듣기엔 시원하죠. 그리고 굉장히 카피가 섹시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그 집주인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 당시에 논쟁하고 비슷한 건데 최저임금 10,000원 좋죠.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을 해도. 그렇지만 이걸 지급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신입사원의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되었을 때 차순위로 올라가 있는 경력직 직원들의 급여를 순차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가게 사장님들은 그 사람들도 여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을과 을들이 전쟁이다. 그렇게 되면 4명 뽑을 걸 3명으로 줄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없애면서 나머지의 몫이 커지는 그 방식의 최저임금 인상이 정의로운가 분명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때 너는 부르주아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눠버리면 분노하고 그 나눔의 에너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몇 달 뒤면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새로 이제 들어서는데 이 양 후보의 정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관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후보 두 명이.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종부세는 1.7%만 내는 부자 증세다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전면 재검토로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랑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손실만 보자면은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득표를 할 거예요. 어쨌든 서울에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많고 종부세를 내지 않더라도 이거는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서울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앞선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역대 대선에서 2012년 그 문재인 박근혜가 붙었을 때 문재인 후보가 서울에서 조금 더 득표한 거 빼놓고는 모든 대선 후보가 서울에서 이긴 사람이 다 이겼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윤석열 후보한테 약간 웃어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 증세 이런 레토릭으로 가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한. 정무적으로 봤을 때. 예, 예. 박연미 기자 두 후보의 이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정책 어떻게 봅니까? 저는 둘 다 좀 섣부르다고 보는 게 윤석열 후보 종부세 전면 재검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금을 내는 세정은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네. 아직까지 올해치도 내지 않았는데 이 전면 재검토하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 1.7%만 해당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안을 딱 무자르듯이 여기까지 잘라서 볼 수 없다는 거 이것도 하나 인정해야 되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전면 재검토가 가져올 파장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간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같이 내놔야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시사특공대 요 코너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